유행과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50을 훌쩍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어떡하나 생겨먹은 게 이런데. 투박한 어투에 육두문자 좀 섞어도 양심만은 반듯하다 자부한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좌충우돌 사설과 칼럼 비평. 당신의 공감을 기다린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뭐 제대로도 닭살 돌론 멘트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출근하는데 아주 따뜻한 하루가 될 예감이었습니다. 물론 한반도 정세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북개성공단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갈 셈인가. 북한이 3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측 근로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북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나와 남측으로 돌아가려는 것만 허용했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 지도개발총국 대변인은 지난 30일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의 존엄은 김일성, 정일, 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 3대를 가리킨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 근로자 400여 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 업무 교대를 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이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자 서울로 돌아오려던 근로자 대부분이 남아서 대신 근무했다고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828명이 체류하고 있다. 네, 이거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한이 이 개성공단의 입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입경과 출경이라 함은 이게 사실 뭐 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잘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입경이고 개성공단에서 서울로 나오는 것이 출경입니다. 서울로 갈 수는 있지만 들어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이명박 5년의 그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10년 집권 동안 쌓아올린 대북 해패정책, 포용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명박도 그걸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드디어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선택을 한 것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의 사설들은 심지어는 한겨레신문마저도 북한의 개성공단 절반 폐쇄 조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수신문의 결정판인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읽고 얘기를 하죠.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정상 가동돼 왔다. 정부는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북관계 자체가 되돌리기 힘든 국면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됐다.
개성공단을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북한의 남북 대결이 아니라 남북 협력이 북한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3천여 명이고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2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에겐 개성공단에 취업하려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한다. 우리 기업은 북한 근로자 월급 1인당 월 134달러를 북한 당국에 달러로 주고 북한은 그 가운데 절반 정도를 근로자들에게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다. 북 정권은 연간 8천만 원에서 9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챙기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은 대충 조선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쪽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열받아도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하지 못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개성공단이 외부와의 연결줄이 별로 없는 북한에게는 이른바 외화벌이의 중요한 통로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임금이 비싼 한국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중국 가서 사기당하느니 차라리 개성공단 가가지고 싼 임금으로 북한 사람들 쓰겠다 해서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북한만 이득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득인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 발의 피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뭐 어디 보니까 독과점 기업들이 고용 기여율은 한 16%밖에 안 되는데 생산 기여율은 48%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개성공단이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재벌 경제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말도 통하지 않고 사기꾼들이 판치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투자처이기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보수 신문들에게는 논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공갈이 의외로 뭐 뉴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보느라고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위협, 공갈이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요구란 점을 우리 사회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이 지금 열받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50대 이상의, 뭐 저도 50대 후반에 달하는 그런 노땅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50대 이상의 이른바 구닥다리 세대에게 북한은 참으로 이중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북한의 남침을 걱정하는 세대였습니다. 6.25 전쟁도 소련의 원조를 받은, 그렇게 해서 군대의 현대화를 그 당시로서는 이룩한 북한의 압도적인 무력 우위를 바탕으로 단숨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그런 부모들을 모시고 살았던 세대가 바로 현재의 50대, 60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산에 가가지고 북한의 대남비라를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면은 금방 같은 거 줬어요. 그때는 북한의 삐라, 대남삐라가 우리 체제의
위협을 줬던 겁니다.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남한에서 비라를 살포하면은 북한이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들에게는 북한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런 세대에서 역전돼 가는 경제력의 역전, 체제의 우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또 무시하고 얕보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잘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북한은요, 흉기를 든 철없는 동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북한도 당연히 멸망하겠지만은 남한이 입을 피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독이 동독과 통일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퍼주고 또 퍼주고 참고 또 참았던 것처럼 우리는 철없고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는 동생을 깨안고 가야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정책의 결실로 맺은 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10년 대북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걸 다 망가뜨려 놓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핵을 개발하고 남한에게 핵 공갈을 지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내일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뱉고 있죠. 미국에서는 뭐 그건 공갈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북한이 돌아버려 가지고 대포라도 쏴버린다면은 그 피해를 입을 사람은 미국도 아니고 어쩌면은 해외로 잠깐 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부유층들도 아니고 이 땅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전쟁 나면은 맨 앞에 이마 두르고 사나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들. 저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북한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 정권에게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겁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칼럼.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서로 동시대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름은 알고 있는 양반인데요. 양반도 참 여기저기 잘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한겨레신문에 정착을 해서 좋은 칼럼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자, 곽병찬 칼럼 맡겨진 운명의 비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소개를 먼저 하죠.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정밀 공격을 구상했다. 게리 럭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계획을 워싱턴에 보고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대응할 경우 하루 만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150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개전 일주일 안에 미군과 남북한 병력이 최소 100만 명 사망하고 민간인 사상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 유명한 영변 핵위기 때 김영삼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입니다. 1994년. 그때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지나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였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고 미국은 그런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서 바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었나요? 그랬을 겁니다.
그게 사실 남북 관계가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가장 첨예한 위기로 치달을 때는 항상 미국의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권 때였습니다. 카트가 아니고 그때 클린턴 때였네요. 그래서 카트가 특사로 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오바마 집권 시대도 그때와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후에 밝혀진 비밀 문서에 따르면요. 오늘 그 곽경찬 칼럼에서도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전면전이 발발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요.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하루 만에 군인 수 20만 명, 수도권에서만 1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미군과 남북한 병사 합쳐가지고 최소 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민간인 사상자는 500만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그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그때 핵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입니다. 조그만 소년이라는 뜻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히로시마를 박살낸 핵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였어요. 그 리틀보이급 핵폭탄을 용산에 폭발을 시켰을 경우에 직접 사망자만 125만 명에 달한다는 그런 비밀 보고서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클린턴 정권의 북폭 계획은 거기에 무대응으로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김영삼 정권이 아니라 미국의 진보적인 내부 세력들, 카터 대통령의 뭐 밀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때 중단이 된 적이 있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남북 협약 정책을, 대북 협약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는 것이었죠. 북한을 달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과 외세, 즉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미국의 손에 맡겨둘 게 아니라 남북 간의 직접 대화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협약정책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그 10년 협약정책을 이명박 씨가 박살내고 난 이후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곽경찬 칼럼. 엊그제 북한은 1차 핵 위기의 원인이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불능화 조처가 취해졌던 시설이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어제는 개성공단 입경도 금지시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를 콕 찍어 대립의 해소를 간절히 염원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지킬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치킨 게임을 지켜봤다.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박근혜 정권 역시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혹은 1994년 영변 핵위기 때의 김영삼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의 대립구도 속에 남한이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고 미국의 종속 변수로밖에 종속 변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B-51을 구함에서 한반도로 발진을 시킵니다. 그러자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 선언을 했죠.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한반도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북한의 대응 강도도 점점 높아져요.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부대 발사대기를 명령했고 30일 지난주 토요일에는 남북은 전시 상황이다. 그리고 1994년 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영변 핵시설 2일에는 북한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런 거죠. 야, 미국 니들이 우리를 압박하면은 우리 핵 갖고 있어. 남한을 갖다가 작살을 낼 거야. 그래서 남한에는 한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도 있어요. 결국은 남쪽을 인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그리고 더불어 남한에게 공갈을 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대결 구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발을 할 때에 강력하게 응징한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정권이 할 일이죠. 지금 이 일들을 박근혜 정권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할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죠.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제 운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쟁 억지에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훨씬 생산적이고 저렴하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 구축과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건 다행이다.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조처들을 기대한다. 상황이 위중하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남한 우위로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 면에서 남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극심한 유린안에 시달리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기기까지의 과정이죠. 북한은 여전히 막대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장사정포가 무서워가지고 결국 미군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미국은 항상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미군들이 죽어가지고 한반도 전쟁에 끌려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1,000만 수도권의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국민이 죽고 나서 북한 망가뜨리고 북한 통일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묻고 싶어요. 네가 죽어서 너희 가족들이 몽땅 다 다이 해가지고 통일되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이 초토화돼가지고 그야말로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력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전 그걸 묻고 싶어요. 북한의 제재, 3대 세습, 물론 인권 사각지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우리는 북한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이 이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해가지고 남북한의 평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추진하는 것이죠.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북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에게는요. 정말 그 대가리 북한의 장사정포 대가리 속에다 포 아래다 집어넣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오늘 좀 아침에 논설이 길었는데요. 예. 오늘 오후 3시부터인가요? 정치 토크가 방송이 됩니다. 사실 이제 3시부터는 이 벙커원 스튜디오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녁에 녹음을 했는데 제가 미리 조금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윤진숙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은 시장에게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자본 권력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권력은 시장에게로 넘어갔다. 근데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언론 권력은 신문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신문에서 포털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같은 날 있었던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한 방송사의 보도가 어제 윤진숙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윤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윤진숙 후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지상파 방송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방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털의 기사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방송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취재 파일이라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어제 아주 난리가 났어요. 포털에서 최고로 많은 댓글이 달리고 뭐 검색어에 오르고 윤진숙이가 검색어에까지 올랐어요. 권력이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방송과 포털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신문들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포털의 그 기사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촉발했느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특히 보수신문들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진숙 씨 해수부 장관 자격이 있나요?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 임명 심사숙고해야. 매일경제 사설은 더 골 때립니다. 장관 전문성 부족이 도덕성 한결보다 더 큰 문제다. 어제 그 윤진숙 장관 후보자가 뭐 해양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몰라요. 수산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이제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 부족이나 도덕성 한결이나 둘 다 중요한데 매경은 그 사주가 도덕성 한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전력이 있어서인지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장관의 전문성 부족이 도덕성 한결보다 더 큰 문제다. 물론 이제 뭐 매경의 이 사설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논평을 했는데요. 결국은 윤진숙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더 낫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요. 한 포털의 기사가 결국은 조중동 매경의 보수신문들이 사설로 동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 이 점을 저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국민TV 지금은 라디오로 시작하고 있지만요. 국민TV도 똑같은 얘기를 인쇄매체로 하는 것하고 방송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방송이 더 힘이 있습니다. 공정 언론의 목소리를 방송이 내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어제 그 이준석 파동을 보면서 어저녁에 정치 토크 녹음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사설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윤진숙이 어떻게 해서 발탁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윤진숙 후보자는 박근혜 수첩 인사의 결정판이다. 물론 박근혜라고 안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의 결정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한 세미나에서 해수부 신설 필요성을 발표한
윤진숙을 수첩 메모했다가 그를 발탁했다. 이 수첩 인사예요. 수첩 인사. 이러니 박근혜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걱정되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조중동 보수 신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보수 세력들도 딴지를 많이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타협을 하고 많은 부분 진보적인 정책들을 자기화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실천을 하려니까 보수 세력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 그게 부자들의 죽으라고 할 수 있는 러닝독이죠. 보수 신문들을 동원해 가지고 박근혜를 공격합니다. 박근혜 정책을 공격합니다. 의료복지도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두관 지사의 사태, 바보 같은 사태였죠. 때문에 박근혜와 함께 어부지리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결국 폐쇄하겠다고 날뛰고 있는데요. 그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건가 읽어드리죠. 진주의료원이 결국 어제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모든 진료 행위가 중단되니 환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에 맞서 6일에는 희망버스를 닮은 생명버스가 진주로 출발한다. 이 문제는 이제 진주나 경남 차원을 벗어나 전국적인 쟁점이 돼버렸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 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게 2월 26일인데 복지부는 한 달이나 지나서야 재고해달라는 공문 한 장 딸랑 보낸 게 전부다. 경남도가 이 권고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하는데도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의료원에는 아직도 환자 49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대개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못 되는 환자들이다. 이들의 등을 떠미는 것은 곧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네. 진주의료원 사태는 보수 정권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갈기고 있는 그런 감언 이설이 결국은 당선된 뒤에 어떤 식으로 표변하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지방 의료원들은 대부분 적자예요. 왜 적자냐? 지방에 병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진주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국립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중병을 치료할 곳은 일반 병원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의료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국립의료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입니다. 이거를 효율의 관점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국민복지 다 없애야 돼요. 이명박 정권 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노령연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더 확대하겠다고 공약해가지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 노령연금 이명박 정권은요. 야, 노인들에게 돈 1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그건 뭐 생계에 무슨 보탬이 돼. 근데 그 돈을 합치면 몇 조 원대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제를 했다가 노인들한테 욕 존나게 얻어쳐먹고 결국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의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볼 때 생기는 해프닝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의 노령층, 물론 이제 요즘은 하도 노인네들이 건강해가지고 65세를 노령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의문은 생길 수 있지만은 일단 그건 차치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 승차하다 보니까 지하철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노령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없애야 된다. 이 지랄을 하는 게 바로 보수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가진 자들이 관점이 있죠.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준다고 해서 이건희가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연령층을 68세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복지를 하나의 시혜라고 생각을 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국은 홍준표의 사고방식도 거기에서 한 발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주 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공국 의료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 의료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진영복지부 장관도 청와대 업무 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방치한다면 이 약속은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미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을 비롯해 적자를 보고 있는 다른 의료원들도 진주의료원의 향배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가까스로 연명하는 공공의료의 숨통을 끊느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국립의료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료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그런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자를 무릅쓰면서 국가가 말하자면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이런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수많은 피해를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이명박이 맹주를 놓은 지금 이명박의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마구잡이 밀어붙이기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대거 수용해서 그걸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말로나마 공약을 했던 박근혜가 집권한 이 마당에 바로 그 복지 공약에 전면 역행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의 만행에 가까운, 이게 사실은 휴업을 한다는 것은 폐업 직전의 조치거든요. 뭐 사실 다 빤히 아는 일 아닙니까? 진주의료원 노조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없애겠다는, 세상에 다 누가 모를 줄 알아요? 홍준표 생각이 뭔지는 세상 다 압니다. 아니 홍준표 씨, 경남도지사쯤 됐으면은 좀 사람 좀 성숙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면은 조용히 불러가지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려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사고를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홍준표 씨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과거 약간의 악연이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요, 박근혜 의료정책의 시금석입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를 소홀히 아이고 뭐 지방자치단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박근혜 정권이 뭐 북한하고 뭐 신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북한하고 신뢰하기 전에요, 국민하고 신뢰 깨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방송 끝내기로 하죠.